그 소녀는 피부를 핥히며 피를 내고 입게는 침이 흐르고 옷엔 오줌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음하며 방을 거칠게 돌아다녔습니다. 과학자들은 멍하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10대처럼 보였지만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 장면은 매우 충격적이었고 그녀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1957년생 지니의 삶은 억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소음을 싫어했고 원치 않던 아이를 억지로 갖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라기도 전에 방치로 인해 죽었지만 살아남은 아이들은 소리가 곧 벌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고 그 벌은 빠르고 예고지 없이 찾아왔습니다. 지니는 그런 생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안아주거나 흔들어주거나 말을 걸어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하이체어에 아주 꽉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에서 만든 구속복처럼 그녀의 팔을 옆구리에 고정시키고 다리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니는 움직일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지니의 아버지는 나무 판자로 침묵을 강요했고 약 20개월 때부터 그녀의 고립은 더 통제되고 의도적으로 심해졌습니다. 지니는 가족과 떨어진 방에 옮겨져 문이 밖에서 잠겼습니다. 그때부터 지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기용 변기에 묶여 있거나 침대 안에 묶인 채로 보냈습니다. 그녀의 팔과 다리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기어가거나 설 수도 없었습니다. 장난감도 그림도 어떤 종류의 자극이나 오락도 없었고 오직 텅 빈 벽과 오랜 어둠뿐이었습니다. 지니의 아버지는 누구든 그녀에게 말하거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게 했고 그녀는 유령 같았습니다. 소리와 언어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니는 정상적인 말하기 습관을 전혀 익히지 못했고 성장하는 마음을 형성하는 일상적인 인간의 소리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니는 이유식, 밋밋한 시리얼, 가끔 삶은 달걀과 액체만 먹었고 가능한 한 적게 먹였습니다. 지니의 어머니는 식사 시간에만 곁에 있었고 그조차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하루 3번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라고 아내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드러난 증거로 지니는 오래 굶주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는 두려움 속에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지니에게 몰래 음식을 주려 했습니다. 밤이면 집이 요새로 변했고 지니의 오빠만 학교에 다녀와 집에 돌아올 때만 밖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조차도 그는 집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신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방문객은 허락되지 않았고 이웃들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부부에게 자녀가 하나뿐이라 생각했고 방에 있는 소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학대와 이를 숨기려 얼마나 애썼는지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지니의 어머니는 자주 구타당했고 주변에 알리면 죽이겠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아들도 표적이 되어 점점 더 심하게 구타당했고 학대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면서 소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항상 가족에게 잡혀 처벌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지니는 12살이 되기 전에 죽게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약속만큼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니는 12살이 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변한 건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있고 결박도 단단했으며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1970년 10월 오랜 침묵 끝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격렬한 언쟁으로 수년간의 긴장과 공포가 폭발했습니다. 지니의 어머니는 10년이 넘도록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떠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부모님께 전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망설이다 허락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없을 때 지니 어머니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와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파크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18살 아들은 이미 집을 떠나 친구들과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13년 넘는 고립 끝에 지니는 10일 월 4일 갑자기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그 순간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지니의 어머니는 캘리포니아 템플시티에서 시각장애인 수당을 신청하려고 지니를 데리고 거리를 다녔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익숙하지 않았던 그녀는 잘못된 건물로 들어갔고 그곳은 일반 사회복지 서비스 사무실이었습니다. 안에 있던 사회복지사는 그녀를 보고 즉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아이는 말이 없고 굳어 있었고 사회복지사는 그가 발달이 지연된 7살 자폐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몇 살인가요? 제니가 13살 반이라는 대답이 나오자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사와 함께 와서 제니 어머니에게 질문하고 세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이 일이 장애가 아니라 심각한 학대임을 알았습니다. 경찰이 즉시 출동했고 몇 시간 후 제니의 부모가 체포되며 집이 범죄 현장으로 지정됐습니다. 제니는 법원의 보호로 더 이상 잠긴 문과 산탄총에 의해 통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체 상태 악화와 사회성 결여로 법원이 즉시 명령을 내렸고 제니는 로스앤젤레스 어린이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니는 입원하면서 처음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니의 삶에 대한 책임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일들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남가주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병원 수석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리글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와 함께 일한 하워드 한센은 정신과 부서장이자 아동학대 초기 전문가였습니다. 다음날 제임스 켄트가 첫 검사로 임명됐지만 아무도 상처 입은 소녀에 대해 몰랐습니다. 지니의 어린 시절 정보는 경찰 기록과 아버지의 메모에서 주로 나왔으며 1970년 11월 주요 언론을 통해 지니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한 장의 사진이 대중을 놀라게 했고 군중들은 그녀의 아버지를 찾으며 답을 요구했지만 그는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압박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11월 20일 아침 아동 학대 혐의로 법정 출두 몇 시간 전 그는 가족을 인질로 삼았던 산탄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니의 아버지 실종 후 당국은 그녀와 어머니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구타와 실명으로 자신과 자녀를 지킬 수 없을 만큼 신체적, 심리적으로 무력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의 혐의는 기각되고 병원에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니에 대한 첫 평가에서 의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중 가장 심각한 사례였습니다. 지니는 매우 창백하고 영양실조였으며 키 137cm, 몸무게 27kg에 불과했습니다. 지니는 거의 완전한 두벌의 치아를 가지고 있었고 배가 부풀어 있었으며 엉덩이 주위에는 두껍고 딱딱해진 굳은 살과 검게 변한 멍이고리처럼 둘러져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아버지가 수년간 사용한 구속근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지니는 더 깊은 손상도 입고 있었는데 갈비뼈가 작게 자랐고 뼈 나이는 약 11세 수준이었습니다. 지니의 몸은 그녀의 정신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대근육 운동 능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니는 똑바로 설 수 없었고 팔이나 다리를 완전히 펼 수도 없었습니다. 지니는 망설이며 손을 이상하게 내밀고 토끼처럼 걷곤 했습니다. 식사도 또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지니는 음식을 씹을 수 없었고 고형 음식은 물론 부드러운 음식조차 삼킬 수 없었습니다. 음식이 잘 안 넘어가면 입에 머금고 침이 부드럽게 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뱉어서 손가락으로 으깨곤 했습니다. 지니는 실금 상태였고 더위와 추위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지니의 인지 능력을 2번 측정했지만 그녀는 모두 13개월 아이 수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니는 호기심이 많아 사물을 탐색하고 질감을 살피며 낯선 소리에도 흥미를 보여 그 근원을 찾으려 했습니다. 지니는 병원 복도를 돌아다녔지만 접촉에 불편했고 어머니 무릎에 앉으면 몸이 굳어 바로 도망쳤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지니의 행동이 매우 반사회적이고 거의 통제할 수 없다고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지니는 침을 흘리고 뱉으며 벽이나 옷, 가구에 코를 풀었습니다. 소유권이나 경계 개념이 없어 원하는 것은 모두 가져갔습니다. 지니는 그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표정이나 몸짓에 약간 반응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지니는 비언어적으로 몇 가지 기본적인 필요만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말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지니는 감정이 북받치면 말없이 자신을 핥히거나 때리며 몸을 헤쳤고 때때로 울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니가 소리를 내야 할 때는 의자를 밀거나 물건을 바닥에 끌면서 소리를 냈습니다. 대신 지니의 폭력적인 분출은 갑작스럽고 아무런 경고 없이 눈에 띄는 원인도 없이 일어났으며 오직 그녀가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육체적으로 지칠 때에만 멈췄습니다. 1971년 1월까지 언어학자들은 지니가 단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몇몇 다른 이름, 그리고 대략 15, 20가의 사물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니는 그만해와 더 이상 안 돼, 2문장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구조된 후 짧은 몇 주 동안 이 단어들을 배운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배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초기 검사에서는 그녀의 침묵에 대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뇌의 손상은 없었습니다. 결론은 그 단순함 때문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어에 노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언어를 배운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서서히 그녀를 돌보는 사람들은 그 패턴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마릴린 리들러, 지니 사건 수석 심리학자의 아내는 지니가 좌절을 더 안전하게 표현하도록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니가 자신을 해치기보다 화를 내도록 격려했고 매니큐어를 발라 긁는 행동이 보기 좋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지니가 감당하기 힘든 순간에 진정시켜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이는 자극을 받으면 조금씩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좌절감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자신만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진이는 매우 화나면 손가락을 세게, 짜증날 때는 손을 느슨하게 흔들었습니다. 진이의 분노 발작과 자해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으나 점차 약해졌고 리첼러 부부는 그녀를 입양해 법적 보호자가 됐습니다. 그들은 진이에게 천천히 강아지를 소개했습니다. 2주 후 진이는 집 강아지에 대한 두려움은 극복했지만 낯선 동물은 여전히 그녀를 공황에 빠뜨렸습니다. 마릴리는 진이가 씹고 삼키는 연습을 끊임없이 도왔고 이 과정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진이는 딱딱한 음식보다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했지만 점점 나아졌고 연구자들은 진이가 신체 감각과 연결되도록 도왔습니다. 진이가 처음으로 온도에 대한 뚜렷한 민감성을 보이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진이는 처음엔 유치원에 다녔고 이후 지적장애 아동 공립학교에 다녔습니다. 리첼러 부부는 진이에게 간단한 집안일을 가르쳤습니다. 진이는 공공장소에서 자기 통제력이 좋아졌고 1973년 2월 구조된 지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무언가를 나눴습니다. 이 순간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진이는 여전히 자신의 것이 아닌 물건을 가져가기도 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이제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진이는 더 행복해 보였고 직원들도 그녀가 만족스러워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1975년 6월까지 데이비드 리들러는 꾸준히 진전했지만 여전히 그림자가 남아있었고 그녀의 상호작용은 비정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면에서 진전을 봤지만 언어와 사랑, 외부 세계 없이 보낸 어린 시절의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원 벽 뒤에서 조용히 연구를 이어가는 동안 배경에서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것이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하나로 당연한 의사, 심리학자, 언어학자들이라고 믿고 같은 목표를 향해 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닫힌 문 뒤에서 점점 불편한 기운이 드러났습니다. 진이를 구한 이들은 이제 그녀의 정신을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자금은 NIH에서 나왔고 압박도 함께했습니다. 감사관들과 위원회들은 연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의심을 표했지만 점점 더 큰 목소리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적었고 연구 노트는 혼란스러웠으며 명확한 과학적 구조도 없었습니다. 언어 실험 외에는 기준도 없었습니다. 많은 정보가 수집됐지만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1971년 5월 초 진짜 갈등이 터졌습니다. 보조금 회의 중 회의실 문 뒤에서 목소리가 높아졌고 일부는 과학과 연구가 진이의 인간성을 빼앗는다고 믿었습니다. 진이의 옹호자들은 사랑과 관심, 인간적 온기가 조건부가 되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진이가 무언가를 해내거나 발전하거나 측정 가능한 결과를 내놓을 때만 주어졌기 때문에 회의 분위기는 점점 더 냉담해졌습니다. 진이를 연구 대상이 아닌 아이로 이해한 간호사와 직원들은 배제됐고 그녀를 아낀 이들의 목소리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 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진이의 사례를 담당하던 사람들은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아이의 복지보다 연구를 우선시했다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은 연구자들이 진이를 어린 소녀가 아닌 표본이자 드문 기회, 살아있는 실험 대상으로 대했다고 믿었습니다. 프로젝트 핵심 인물들은 공개적으로 주장들을 부인했고 제임스 켄트, 하워드 한센, 리들러 부부, 수잔 커티스는 논쟁이 개인적이 아니라 전문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논쟁이 모든 진지한 과학적 연구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처럼 정상적이고 심지어 건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더 깊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리들러 부부가 진이를 아끼면서도 자녀가 아닌 연구 대상으로 봤다고 믿었습니다. 모두가 가까워지고 감정적으로 얽혀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계는 법적 개인적 관계로 판단이 흐려졌다는 논쟁을 시작했고 그 팀이 진이를 도운 것인지 이용한 것인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리들러 부부는 이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진이에게 가장 좋은 곳이 자기 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진이를 사랑했고 진이가 그들의 보살핌 아래에서 잘 자랐으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진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진이에 대한 관심을 멈춘 적 없고 진이의 친어머니가 연구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자신들이 진이를 실망시켰거나 혹은 그 시스템이 모두를 실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이는 잠긴 방에서 탈출했지만 이번엔 연구자들에게 둘러싸인 방에 갇혔습니다. 진이의 이야기는 결국 실험실이 아닌 법정에서 마무리됐습니다. 1978년 연구자들과 보호자들 사이의 동맹이 깨졌고
진이의 어머니는 병원과 과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과학이 진이의 복지보다 우선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송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잘못이 없다고 부인하며 진실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일부는 1984년 합의됐다고 하나 리지러 등은 기각돼 제기 불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78년 초 과학자들은 예고 없이 진이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주 당국이 어머니에게 후경권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소녀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모든 연구가 중단되었으며 모든 방문이 끝났고 모두가 배제되었습니다. 오클라호마 대학교 정신의학 및 행동과학 교수 제이 셜리만이 진이와 함께 일의 예외였고 이후 일어난 일은 모두가 원치 않는 결말이었습니다. 1978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최소 4곳 이상의 위탁가정과 시설을 옮겨 다녔고 일부에서는 새로운 학대도 겪었습니다. 셜리 박사는 1984년과 1986년 진이를 만났을 때 그녀가 심한 우울증과 거의 완전한 침묵 상태였다고 맺습니다. 수년 후 커티스 박사는 진이가 거의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몰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3년 데이비드 리들러가 공개적으로 진이의 마지막 알려진 모습을 전했습니다. 그는 진이가 어머니가 자주 찾는 작은 시설에서 살았고 오랜 뒤 자신과 아내가 다시 만났을 때 진이가 바로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이제 메넨데즈 형제 부모 살해 자백 무죄일까? 영상을 시청하거나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